기원전 480년 테르모필레 협곡, 페르시아 대군 수십만이 밀려옵니다. 그 앞에 선 건 고작 300명 스파르타 전사들입니다. 항복하라는 말에 레오니다스 왕은 단 3마디로 답했습니다. 와서 가져가라. 3일 후 300명은 전멸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어떤 인간이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스파르타에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강했던 스파르타는 왜 역사에서 사라졌을까요? 강함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영화와 교과서가 말해주지 않았던 스파르타의 진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300의 전투를 보고 나면 스파르타 전사들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영웅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파르타를 동경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사회, 나약함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 어쩐지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경과 현실은 다릅니다. 스파르타에서 태어났다고 가정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스파르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이라면 축하 인사가 쏟아지겠죠. 선물도 받고 사진도 찍고 가족들이 모여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스파르타는 달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검사였습니다. 5명의 검사관이 레세라는 공공장소에서 신생아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팔다리는 온전한지, 울음소리는 힘찬지, 몸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했죠. 요즘으로 치면 입사 면접 같은 겁니다. 문제는 이 면접에서 떨어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골격이 약해 보이거나 너무 작게 태어났거나 어딘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아이는 타이게토스 산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 버려졌습니다. 스파르타인으로 살 자격이 없다는 거죠.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아기가 단지 몸이 약해 보인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만 건강해 보이면 다른 한 명은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끔찍한 일이지만 당시 스파르타에서는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스파르타 사람들도 이게 비합리적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았다는 점입니다. 왕의 아들들, 특히 왕위를 이을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은 이런 검사를 면제받았거든요. 왜냐고요? 만약 왕자가 검사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왕족은 예외로 뒀습니다. 스스로도 이 제도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한 셈이죠. 그런데도 일반 시민들의 아이에게는 이 잔혹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어릴 때 작거나 약했던 아이가 자라서 크고 건강해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 최홍만도 중학교 때까지는 반에서 맨 앞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키가 작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스파르타는 그 가능성을 무시하고 태어난 순간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운 좋게 검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평화로운 유아기가 기다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스파르타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또 다른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포도주 목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물이 아니라 포도주에 아기를 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파르타 사람들은 포도주가 약한 아이를 발작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이 목욕에서 경련을 일으키면 약한 아이라고 판단한 거죠. 반대로 아무 반응이 없으면 강한 아이라고 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미신입니다. 알코올이 신생아에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당시 스파르타에서는 이게 과학이었습니다. 아기를 튼튼하게 키우는 방법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갓난아기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대신 일부러 춥게 키웠습니다. 요즘 아기들은 포대기에 폭 싸서 따뜻하게 재우잖아요. 스파르타에서는 그걸 금지했습니다. 아기의 팔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여야 근육이 발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혼자 재웠습니다. 배고프다고 울어도 바로 젖을 주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참는 것도 훈련이라고 여겼으니까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건 학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 부모들은 이게 자식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강한 전사로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단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사랑을 주는 대신 시련을 줬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7살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일 파티가 열릴까요? 선물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퇴거 통지서를 받습니다.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7살짜리 아이가요. 스파르타에서는 이 나이가 되면 아고게라는 국가교육기관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부모 곁을 떠나 국가가 운영하는 훈련소에서 생활하는 거죠. 이날부터 아이의 부모는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국가가 부모가 됩니다. 아고게에 입소하면 처음 하는 일이 뭐냐고요?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옷을 줍니다. 얇은 망토 한 장이요. 이게 1년 내내 입을 옷입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이 옷 하나로 버텨야 합니다. 스파르타는 사계절 옷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참고 더우면 더운 대로 견디는 게 훈련이었으니까요. 어린아이가 한겨울에 얇은 망토 하나로 버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많은 아이들이 병에 걸렸을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죽었을 거고요. 잠자리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침대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풀을 뜯어다가 바닥에 깔고 자야 했습니다. 그것도 손으로만요. 칼이나 도구를 쓰면 안 됐습니다. 맨손으로 갈대를 꺾어서 침대를 만들어야 했죠. 겨울에는 풀 속에 가시를 섞어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따뜻해서 푹 자면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아프게 해서 깨우려고요. 잠을 편하게 자는 것조차 사치였던 겁니다. 음식은 어땠을까요?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일부러 적게 줬습니다. 왜요? 배고픔을 참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항상 배불리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굶주림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파르타는 음식을 훔치도록 장려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직접 구해 먹으라는 거죠. 마을에 내려가서 몰래 음식을 훔쳐오는 게 허용됐습니다. 아니, 허용된 정도가 아니라 권장됐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훔치다 걸리면 벌을 받았거든요. 음식을 훔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들킨 게 문제였습니다. 들키지 않고 훔치는 능력, 그게 스파르타가 원하는 기술이었죠. 전쟁터에서 몰래 적진에 침투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정찰을 하거나 암살을 할 때도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도둑질을 교육의 일부로 삼았습니다. 도덕보다 생존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여우를 훔쳤는데 갑자기 어른이 다가왔습니다. 들킬 것 같으니까 소년은 여우를 자기 옷 속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배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아픔을 참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가 찢어져서 죽었지만 끝까지 들키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에서 이 소년은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이게 스파르타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아고게에서는 친구를 사귈 수 있었을까요? 물론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전투단이었습니다. 나중에 전쟁터에서 같이 싸울 동료들이었죠.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은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특정 친구와 너무 친해지면 안 됐습니다. 왜냐고요? 전쟁터에서 그 친구가 죽으면 슬퍼하잖아요. 슬픔은 전투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는 걸 경계했습니다. 대신 연대 책임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잘못하면 전체가 벌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단체 기합 같은 거죠. 누군가 훈련을 게을리하면 그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를 감시하게 되잖아요. 친구가 아니라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느슨해지려는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가 잡아당깁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벌을 안 받으니까요. 스파르타는 이렇게 집단의 압력으로 개인을 통제했습니다. 개인은 없고 집단만 있는 사회였던 거죠. 12살이 되면 상황이 더 심해집니다. 이때부터 입고 있던 셔츠마저 반납해야 했습니다. 망토 하나만 걸치게 됐죠. 이건 이제 어엿한 전사로 대우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린이가 아니라 예비 군인이 된 겁니다. 훈련도 더 혹독해졌습니다. 나무칼 대신 진짜 무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상은 일상이었고
때로는 죽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특별한 행사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아르테미스 오르티아 신전에서 채찍질 의식이 열렸거든요. 이건 일종의 대회였습니다. 제단 앞에 서서 채찍을 맞는 거예요. 누가 가장 오래 견디나 겨루는 거죠.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표정을 찡그려도 안 됐습니다. 그냥 맞으면서 버텨야 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큰 명예였습니다. 반대로 너무 빨리 포기하면 치욕이었죠. 어떤 소년들은 죽을 때까지 채찍을 맞았다고 합니다. 죽음보다 수치가 더 두려웠던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고통에 무뎌집니다. 공포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스파르타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물러서지 않는 병사,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군인. 그런 사람을 만들려면 어릴 때부터 고통에 길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는 있었겠죠. 하지만 대가도 컸습니다. 20살이 되면 마지막 관문이 기다립니다. 크립테이아라는 비밀 임무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20살이 된 스파르타 청년들 중 일부는 밤에 마을을 떠나 시골로 갔습니다. 헤일로타이라는 노예 계급이 사는 곳으로요. 그리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게 임무였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훈련의 일부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물론 헤일로타이는 스파르타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였죠.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었잖아요. 스파르타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헤일로타이의 숫자가 스파르타 시민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스파르타 시민 한 명당 헤일로타이가 7명에서 20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숫자가 이렇게 차이 나면 언제 반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스파르타는 항상 헤일로타이를 두려워했습니다. 반란을 막으려면 공포로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크립테이아는 그 공포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매년 스파르타의 에포로스라는 관리들이 헤일로타이에게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형식상 전쟁 상태였기 때문에 스파르타 시민이 헤일로타이를 죽여도 법적으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합법적인 살해였던 거예요. 특히 강하고 똑똑해 보이는 헤일로타이를 골라서 죽였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미리 제거한 거죠. 한 번은 용감하다고 인정받은 헤일로타이 2000명에게 자유를 주겠다며 화관을 씌워주고 신전을 행진하게 했는데 그 뒤로 그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크립테이아를 수행하는 청년들의 장비는 형편없었습니다. 망토도 변변치 않았고 신발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작은 단검 하나만 들고 밤에 움직여야 했죠.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활동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동굴이나 풀숲에서 잤습니다. 먹을 것도 스스로 구해야 했고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몇 달을 버티면서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성공하면 완전한 스파르타 시민이 될 자격을 얻었죠. 30살이 되면 드디어 완전한 시민권을 받습니다. 23년 동안 훈련하고 증명하고 살아남은 대가로 받는 거죠. 이제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결혼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자유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60살까지 군 봉 의무가 있었거든요. 전쟁이 나면 언제든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시시티아라는 공동 식사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일종의 평가 시간이었습니다. 시시티아에서 먹는 음식은 유명한 검은 수프였습니다. 돼지고기와 돼지피, 식초, 소금으로 만든 음식인데 다른 그리스인들은 역겹다고 했습니다. 아테네 사람이 이걸 맛보고는 이제 왜 스파르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알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맛없다는 거죠. 하지만 스파르타 사람들은 이걸 매일 먹어야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나약함의 표시였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시시티아 비용을 각자 내야 했다는 점입니다. 음식과 돈을 분담해야 했는데 이걸 내지 못하면 시민권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 시민은 상업이나 농업에 종사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은 헤일로타이가 하는 거였으니까요. 수입이 있으려면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이 죽거나 흉년이 들거나 재산을 잃으면 바로 곤란해졌죠. 비용을 못 내면 시민에서 탈락했습니다. 평생 훈련받고도 가난 때문에 시민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스파르타의 화폐도 문제였습니다. 금이나 은을 쓰지 않았거든요. 철에 식초를 부어 녹슬게 만든 막대기를 돈으로 썼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사치를 막으려고요. 이 돈은 다른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 안에서만 쓸 수 있었죠. 해외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거래를 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스파르타 사람들은 철저히 폐쇄된 사회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제도가 스파르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테르모필레에서 300명이 수만 명과 싸울 수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였습니다. 태어날 때 검사에서 떨어뜨리고 훈련 중에 죽고 전쟁에서 죽고 비용을 못 내서 시민권을 잃고 이러니 시민 수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기원전 479년 플라타이아 전투에 나간 스파르타 시민 전사는 5,000명이었습니다. 100년 뒤인 기원전 371년 레욱트라 전투에서는 700명밖에 없었습니다. 7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테베와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아무리 한 명 한 명이 강해도 숫자가 너무 적으면 이길 수 없잖아요. 스파르타는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다시 테르모필레로 돌아가 볼까요? 영화에서는 레오니다스와 300명의 용사가 자유를 위해 싸운 것처럼 묘사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스파르타에 자유가 있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국가에 의해 검사받고 7살에 집에서 쫓겨나고 평생 감시받고 감정을 억누르고 노예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는 사회에서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속박이었죠. 테르모필레에서 스파르타 전사들이 도망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자유와 이상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도망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스파르타에서는 전투에서 물러서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살아서 돌아가면 비겁자로 낙인 찍혔고 사회에서 매장당했습니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그들은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살아남은 스파르타인 3명이 있었습니다. 판티테스는 사자로 다른 곳에 가 있었고 유리투스와 아리스토데모스는 눈병에 걸려 싸울 수 없었습니다. 레오니다스가 직접 돌아가라고 했죠. 유리투스는 그래도 전투에 참여해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데모스는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하지만 스파르타에서 그는 비겁자로 불렸습니다. 아무도 그와 말을 섞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불씨를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판티테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게 스파르타입니다. 강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의 강요였습니다. 자유의지로 용감해진 게 아니라 비겁해질 수 없도록 설계된 사회에서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본 영웅적인 모습 뒤에는 이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칭찬할 건지 안타까워할 건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스파르타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이 있습니다.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고통을 참는 게 강함일까요? 감정을 숨기는 게 강함일까요? 명령에 복종하는 게 강함일까요? 스파르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고 어른들을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때 그리스 최강이었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폐쇄적이어서 변화를 거부해서요. 어쩌면 진짜 강함은 다른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 약함을 드러내는 솔직함,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스파르타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오직 단단함만 추구했죠. 그 단단함이 결국 부러졌습니다. 유연하지 못하면 부러지게 마련이니까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스파르타식 사고방식이 남아 있습니다. 힘들어도 참아라.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런 말들이요. 물론 어느 정도의 인내와 노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스파르타는 사람을 기계처럼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화 300의 레오니다스는 멋있습니다. 대사도 멋지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죠. 하지만 그 멋있음 뒤에 수많은 버려진 아이들이 있었고, 억눌린 감정이 있었고, 목숨을 잃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스파르타의 그림자는 너무 짙었습니다. 결국 부러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스파르타가 여전히 멋있어 보이시나요? 아니면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역사는 거울이라는 것. 우리는 그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스파르타의 강함이 왜 무너졌는지 알았으니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